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황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스페셜 진행자 개그맨 황현입니다. 저는 시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술 마시면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는 소시민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흘간은 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낡은 이념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또 결산을 위한 8월 국회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명된 인사들 중에서 부적격한 인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이 뜨겁습니다. 산업행 활동 전력과 부동산 위장 매매, 그리고 동생 부부 위장 이혼, 사모펀드 투자 경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는 의혹들을 정리해보고요. 문제없다는 측과 또 끌어내리려는 측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One of which is into the Pacific Ocean, which is the cheapest option. They didn't make a formal saying, you must do this, but they made it very clear which was their preferred option. The preferred option was discharge.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투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피스는 아베 내각이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된 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이상을 이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일본 공사를 초치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좀 막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나와 가족,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그런 문제입니다. 4부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8월 1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저는 이 작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 황현인데요. 네, 오늘 할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작부터 해볼까요?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 다른 데서도 뵀었는데.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마음이 놓이십니까? 아는 분이 나오셔서. 네네네. 좀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이 나오셔서 첫 생방이라 좀 마음이 놓이네요. 저희 친했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근데 밖에 이 팬분들이 커피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죠. 보통 팬분들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팬분이. 네. 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팬분이 보내주실 때 막 캔 같은 데다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써서 보내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건조하게 아메리카노. 그러니까요. 시럽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남자거든요. 예. 자, 첫 소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쏟아지고 있어요, 의혹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고 또 복잡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의혹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주로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동생입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이 동생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이제 개인 사생활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을 하거나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만 좀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의 경우에는 이 조국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나 네네. 또 법적 도덕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의혹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있었던 일부터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 웅동학원이라는 사학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조국 후보자 부친이 소유한 그 사학법인입니다. 네. 이 조국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을 맡았다가 2010년부터는 그 어머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세요. 과거 이 웅동학원이 세금을 체납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사과를 하고 또 납부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세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조국 수석 일가의 사업법인인 이 웅동학원이 이 지난 1996년에 네. 이 경남 진해에 소재한 웅동 중학교에 이 부지를 옮기기 위해서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공사비가 16억 3,700만 원인데 이 공사를 당시 그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운영하고 있었던 이 고려종합건설이 맡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중학교를 이제 본인 소유의 건설사로 이제 건축을 하기로 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공사의 일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아, 일부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일부를 가져간 건데 네네. 일단 여기서 이 가족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비판이죠.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조국 수석의 부친과 동생 이 두 사람의 회사가 이 공사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웅동학원이 그 네. 예산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좀 가난한 법인인데다가 그러니까 하청을 줬는데 이제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사를 따내고 16억에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정작 돈을 안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웅동학원이 좀 가난한 학교인데다가 뭐 그나마 있는 재산도 좀 어떻게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좀 곤란한 수준의 재산이어서 네. 그렇다면 이 웅동학원을 이용해서 좀 일감 몰아주기 했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 뭐 이런 반박도 한편으로 있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이 웅동중학교의 전신이 개광학교라고요. 이 1908년에 건립된 학교인데 당시 이 학교의 교사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벌을 받은 분들 중에는 이 조국 수석계인 이 창녕 조씨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절부터 이 학교가 이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이 한국 독립운동의 산물로 건립이 된 학교인데. 아, 역사가 있는 학교군요. 네네. 그래서 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인 이 조변현 전 이사장이 이 건설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업법인을 인수했다. 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이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한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도대체 공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웅동학원이 돈을 안 줬으니까요. 네네. 근데 공사 대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9억 5천만 원을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1년 만인 1997년에 이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났죠. 예. 네.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질 때 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은행 빚은 기술보증기금이 갚았습니다만 네. 이 대신 기술보증기금에서 이 고려종합건설 그리고 이 동생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에 구상금을 청구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절차고 그렇죠. 또 승소를 했죠. 네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거액의 빚이 생긴 빚이 겁니다. 넘어간 거죠. 네. 예. 그게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42억 원 정도 되고요. 42억 원. 네. 예. 그리고 이 남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2005년에 망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06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이 그 2005년 10월에 네. 결혼을 합니다. 네네. 이때 결혼한 분이 바로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했다는, 있는 네. 이 조모 씨이고요. 이 두 사람이 성이 이제 조 씨로 갔고요. 네네. 그리고 동생과 동생의 부인 조모 씨는 이 코바 C&D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아, 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또 네. 새로운 회사가 또 나오고요. 네, 예. 새로운 회사가 또 나오죠. 네네. 그리고 이 청산된 고려시티개발, 그러니까 이미 망한 회사죠. 네. 이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 청구 소송을 웅동학원에 제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을 상대로 이제 뭐 소송을 건 거네요. 네, 어떻게 그런 보면. 셈입니다. 네네. 네, 부모님의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네. 그게 한 51억 원 정도 네. 소송 비용이 그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웅동학원이 가족사업법인인데, 그렇죠. 이 가족의 일원인 남동생 부부가 뭐하러 소송을 걸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왜 소송을 건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일단 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한테는 집안일이지만 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이게 그 사장의 배임이 되는 좀 문제이긴 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소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약간 형식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네네. 하나의 의혹이 이제 거기서 제기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조국 후보자가 연루된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데 네.
이 웅동학원 측에서 바로 변론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안 줬으니까 이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변론을 포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가 바로 조국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사가 네네 예. 여기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연루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변론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다루게 되면 이 동생 부부에 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동생과 동생 그 와이프가 부인이죠. 이 코바 C&D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코바 C&D라는 회사가 이 앞서 이제 고려시티 개발이라는 회사로부터 네. 이 웅동학원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가져오는 과정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려시티 개발은 2005년에 망했는데 네. 2006년에 이 청구권을 가져왔다. 라는 서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회사가 1년 만에 부활을 해서 이 청구권을 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위조 채권이라는 주장인 거죠. 때문에 이게 변론으로 넘어가서 재판에서 좀 다툼이 있게 되고 나면은 이 동생 부부의 위조 채권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을 포기하고 이 사실상 웅동학원의 재산을 남동생 부부에게 넘긴 거다. 이 편법 증여한 거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편법으로 증여를 한 것이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혼이랑은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혼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거는 그 이혼한 동생의 부인이 웅동학원에 이후에 또 소송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년 뒤인 2017년인데 네. 일단 처음에 소송을 걸어서 이 웅동학원에 승소를 한 다음에 네. 이 동생과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네네. 2009년에 이혼을 하는데 근데 그 이혼이 위장 이혼이다라는 또 썰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2017년에 그 이혼한 동생의 부인이 또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좀 한참 뒤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점상으로도 좀 이상하고 애매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또 그 전이 2013년에 이 조국 후보자 동생이 회사명을 코바 C&D에서 카페 휴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 대표직을 이미 이혼한 부인 조모 씨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모 씨가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7년에 다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는데 네네. 여기서 또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 변론을 아예 안 한 거군요. 네, 또 안 한 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웅동학원의 총 자산이 127억 원인데 이 동생 부부에게 가야 되는 돈이 한 100억 원이 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 웅동학원이 왜 변론을 포기했을까가 의문인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소송이었다. 뭐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거 변론을 제기해봤자 네. 어차피 패소한다. 네, 어차피 패소한다. 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런 의견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원고와 피고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가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위장 이혼을 한 뒤에, 그러니까 빚을 따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뒤에 네네. 이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서 위장 소송을 했다는 건데, 네네. 이 남동생은 워낙 빚이 좀 많은 상태였으니까 이 채권이 그 부인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혼을 해서 별도로 재산을 관리했다. 뭐 그런 의혹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표현해서 빚을 떠안기 싫어서 그냥 넘겼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조국 후보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는 뭐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의혹들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이 실체적 진실과 의혹은 많이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조국 후보자가 뭐 어떤 해명을 내놓으면 이게 정치권이 일반적으로 좀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이 자진 사퇴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좀 청문회를 열면 이 생방송으로 해명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왜 지금 안 잡고 있는 겁니까? 더 의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한 준비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아니 근데 조국 수석 지금 조국 이제 전 수석 그러니까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후보자는 검증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른 후보자도 뭐 상임위별로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뭐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뭐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또 터진 또 일이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 또 제기가 됐죠. 네, 딸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네네.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이 2차례 낙제를 했는데 네. 이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이 6학기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장학금은 교수 개인이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돈이 아니고요. 네. 때문에 이 장학금 지금은 뭐 교수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교수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까? 교수가 자기 돈으로 만든 장학금입니다. 자기 돈으로 만든 장학금이다? 네네. 그래서 이 부산대 측도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런데 다만 이 자산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는 건 좀 이례적이다. 거기가 좀 핵심 포인트죠. 예. 네, 한국일보의 주장이죠. 또 그 기간도 너무 길었다는 건데 네네. 보통 뭐 장학금을 오래 받아도 뭐 길어야 한두 학기인데 맞아요. 예. 6학기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좀 개인이 알아서 지급하는 장학금이어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장학금이라는 게 뭐 학업 성적이 뛰어나거나 네네. 집안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 해당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한국일보예요.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1학년 때 학습량이 많아서 낙제를 하게 됐는데 네네. 또 의학 전문 대학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고 하길래 뭐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주장이 나오는데 이 해당 교수가 그 올해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라는 네. 겁니다. 때문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후보자가 이 딸에게 호의를 보인 그 A 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한국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보고 있군요. 네, 대가성으로 나와버리면은 좀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이긴 한데요. 되면 만약에 예. 다만 이 한국일보 보도 정도로는 이 대가성이 있는지 혹은 이 조국 후보자가 인사에 입김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네. 확신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측이나 또 해당 교수가 이 과도한 억측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의혹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청문회 날짜는 잡고 있지 않고 좀 답답한 좀 생각이 들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입장을 뭐 이렇게 뭐 내일이라도 그냥 청문회를 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조국 후보자의 재수씨 되는 분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이 나왔군요. 네네. 그 해명이 이런데요. 네. 일단 이 이른바 이 웅동학원과 관련된 건 관련해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10월경에 그 결혼을 한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 조국 그 후보자의 동생이 뭐 신용불란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결혼을 했지만 네. 이후에 또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후에 생활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이제 본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이 남편이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에 10억 원의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또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서 이게 승소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2009년에 이혼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장 결혼이 아니고 위장 이혼이 아니고 예. 네. 이 사학재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본인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명에서 뭐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네, 뭐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좀 해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조국 후보자 이 일에 대해서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좀 여쭤볼게요. 네. 사모펀드가 또 논란이 돼서 이 조국 후보자 펀드를 투자받은 중소기업들이 좀 난감해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 조국 후보자가 투자를 한 사모펀드는 그 웰스 CNT라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 업체가 가로등 자동 전멸기 생산업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냥 뭐 투자를 받은 거고 이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투자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업체로서는 좀 뭐 잘못은 딱히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주는 투자금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웰스 CNT가 19일에 입장문을 내고 이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이 본인 당사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금 성격에 따라서 투자로 얻는 이익보다 이 투자 뒤에 발생할 리스크와 파장이 더 큼을 너무나 잘 아는 광급 업체가 이렇게 쉽게 투자에 동의했겠느냐라면서 이 투자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를 받은 게 후회될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또 장외투쟁을 선언을 했다고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습니다. 봄에 이어서 두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5월쯤에 한 번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또 한다라는 얘기죠. 24일에 이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아울러서 이 원내 투쟁도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뭐 여러 차례 좌파 폭정을 멈추고 이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외면했다라면서 이 장외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는 지난 5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건데 이번 결정을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주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국회
청문회가 개원하면서 이 황교안 대표의 존재감도 좀 많이 떨어진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좀 지지율도 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 MC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는 FM 94.5MHz 라디오 SF,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또 팟빵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고요.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청취자분들의 의견만 좀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굉장히 좀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4867님께서 딸의 장학금 문제, 이 여론 파급력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죠. 왜냐하면 요즘 그 20대 그 학생들, 그러니까 20대의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좀 이탈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장학금 문제까지 걸리면은 이분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특히나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에 대한 그런 좀 가치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8775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9572님께서 동생이나 딸, 아들까지 아무리 청문회지만 이번 좀 다른 의견입니다.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건 좀 지나쳐 보입니다. 본인의 자격만 검증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인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일단 뭐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 사생활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된 정황, 또 그게 이제 불법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은 뭐 그거는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78님 정답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청문회 빨리 열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면 되잖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의견이랑 같은 생각인데 청문회가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청문회 전까지는 계속 뭐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청문회를 해서 이제 생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뭐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짧게 가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소한 악플러들에 대한 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 경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이 악성 댓글을 단 이 네티즌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일 아닙니까? 정치인이 악플러를 고소한다. 네,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드문 일인데, 네네. 뭐 앞으로 이제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이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70여 개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12월 10일 기사인데 해당 기사에 한 7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뭐 나배, 이 매국노 등의 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티즌들은 이 나배가 나경원 베스트의 준발이었다. 네. 뭐 이렇게 받아치는데 이게 예전에 그 나경원 대표가 뭐 달땡 뭐 이렇게 발언했다가 그런 뜻인지 몰랐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달땡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달빛 창문의 준말인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네티즌들도 뭐 나배가 뭐 어때서 뭐 나경원 베스트인데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또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광복절에 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이 대한민국을 뭐 대일민국 이렇게 보이게 이 글자를 흘려 쓴 것과 관련해서 이 네티즌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한인자지만 그 일자로 보이는 글씨를 그대로 가져와서 뭐 대일민국 정치인 나경원 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오해할 만할 법도 한데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의도하고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TMI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이용주 의원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인사청문회 일정은 합의도 못했는데 이 후보자 개인을 향한 의혹이 넘칩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선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을 전담할 TF까지 꾸렸죠.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중단하라라는 여당과 이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 출신인 대한정치연대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동생 부부의 이혼 등 가족과 관련된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인사청문회가 공적인 부분에 속한 부분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설령 이혼 문제를 하더라도 후보자 개인의 이혼 문제가 불거져도 이게 적당한 것인가가 의문이 되는데 네네. 후보자가 아닌 동생의 이혼 문제까지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만약에 그 동생의 이혼 부분에 있어서 조 후보자가 직접적 관여를 했거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야 그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적인 폭력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 날짜도 잡히기 전에 한국당이 검찰에 이 고발을 했고요.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TF를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뭐 좀 낙마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이전에 바로 민정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수 있겠죠. 이는 청와대가 네네. 검찰을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을 보내서 네. 검찰을 직접 장악해서 공정한 검찰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에 대한 의문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지금 추가되어 있고 그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취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공세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러고 봅니다. 정치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조 후보자가 단순한 법무부 장관으로만 끝나는 것이겠느냐. 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대권 후보자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래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권 후보자의 싹을 미리 좀 자르겠다라는 그러한 조급한 불안감의 표출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제 수위를 계속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권 후보로서 약간 좀 경계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이어서 소위 친문 후보 그리고 PK 쪽에 네. 후보자가 없지 않느냐. 이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마 그 뒤를 잇는 친문 후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권 후보자를 만드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번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향후에 떠올 수도 있는 대권 후보자를 경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상체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의혹이 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볼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동생의 이혼을 두고 이것이 이장 이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동생의 가정사 특히 이혼 여부까지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장이혼 논란은 당사자들이 이장이혼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부부 사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떻게 형이 동생의 가정이 이게 실제 이혼인지 이장이혼인지를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부부간의 일이다라고 좀 여기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15억 채무 변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채무 변제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눈으로 보면 좀 납득이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하지만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채무 변제 회피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만이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이 연관이 돼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동생의 그 전처께서 그 위장이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문제까지 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지적돼야 되는지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번에 이제 장관들 여러 후보자들을 청와대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 안 하겠다 손사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이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나간 과거라든지 또 이런 공적인 부분이 아닌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국회에서도 인사청문을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자. 즉 네. 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그리고 공적인 부분은 공개 청문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향에 동의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현실적으로 인사청문을 운영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논란들이 이미 제기가 됐고 언론을 통해서 또 나와 있고 공개적인 검증 등에 일단락이 된다 한다면 그거는 그 정도로 멈추고 나머지는 인사청문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걸 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것을 본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좀 제대로 좀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거 투자하면 나쁜 겁니까? 너무 원색적인 거예요, 질문이? 아니, 그럽니다. 일단 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경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느 거나 할 수 있죠. 그렇죠. 단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생소한 펀드인 것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펀드들은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나와 있는 펀드들은 소위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각각의 펀드가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요 주주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비공개한 소위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네.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투자 시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투자가 어떤 업체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치더 미리 정보를 얻고 투자한 건 아닌지 그리고 이후에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한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지명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시작이죠. 이 시작은 조국 후보자의 산호맹 활동 전략이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조국 후보자가 65년생이고요. 네. 제가 68년생 3년 선배입니다. 대학교 3년 선배인데요. 아, 같은 학교 나오셨군요. 예,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했던 시절인데요. 네. 산호맹 사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박노의 시절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자시.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주체가 돼서 만든 박노의 백태영 이런 사람도 만든 것이 그죠? 1989년에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네네. 이걸 두고 92년도에 이제 산호맹 사건이 되었죠. 문제는 산호맹이 강령이 소위 민중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반국가단체로 처벌이 됐었고, 거기에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도,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것으로 6개월 정도 옥살됐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라는 단체에서 네.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하는 소위 정치범 양승미수의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후에 사명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당시 산호명이 내세웠던 강령은 이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네.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타도하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자, 사회주의적 제도를 변화하자, 진보적 노동자 정당 건설하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지만은 네. 지금으로 본다면은 다 받아들여지고 현실화됐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0년대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던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했다는 것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를 그런데 가담했던 자체를 지금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결격 사유로는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다시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건 전략상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건 안 해야 되는 걸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소위 좌파 정부 희망이 말한 빨갱이 정부라고 자꾸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서 이 사건을 갖다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국민들의 또 의견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검찰에 예전에 계셨어서 분위기를 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검찰 내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반드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아, 호의적이진 않다. 예. 반드시 호의적인 것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과 의견 조정 과정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경찰적 입장을 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면 그 인사권을 처리하겠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하지만은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동의도 얻어야지만이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계속된 의혹 제기, 뭐 의혹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제 나올 것도 뭐 있다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악화돼서 조국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겠죠.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낙마할 만한 사유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강행이 될 것이다. 아직 뭐 인사청문회가 아직 날짜도 아직 안 잡혀있는 상태로 한다면 그 사이 또 어떤 사유가 나올지 모르죠. 아직까지 뭐 또 소위 데이드 노트를 작성한 우리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결과를 보고 입장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완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법무부 장관 임명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차차로도 검찰 개혁에 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조 후보자만큼은 꼭 장관의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명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이거 뭐 좀 사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실 때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랑. 저는 후보이죠. 3년 후배죠. 그러니까 3년 후배시니까. 학교 다닐 때 조국 후보자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고요. 제가 이제 91년 2년도에 대학원 다닐 무렵에 그 당시 이제 소위 산호명 사건이 터져서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 들어서 아는 거죠. 그때 이제 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일면식이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좀 평판도 좀 들으셨을 것 같고 이러신데 어때요? 좀 조국 후보자는 그 당시 그런 사건 이후에 서울대 법대에 조교로 또 교수 활동으로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알고 있죠. 또 이제 대학에서의 강의라든지 그리고 사회활동들에서 다 지켜보기 때문에 대학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는 조국 교수는 능력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한 그런 교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당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냥 뭐 돌리지 않고 직구로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영입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저희 쪽과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정치연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문자가 와 있네요. 4867님께서 오늘 진행하는 분 황현희 씨인가요? 이 작가 휴가 갔나? 방송 잘하시네요. 특유의 이 심각한 목소리가 팍팍 와닿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런가요? 저희 뭐 진짜 심각한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좀 진정성이 좀 느껴졌나 싶습니다. 이 작가님 휴가 가셨고요. 제가 목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네, 저는 뭐 이동영이 아니고요. 네, 개그맨 황현입니다. 이번 주 휴가 중인 이동영 작가님을 대신해서 목요일까지 진행을 맡았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조국 청문회 관련 한국당 입장 들어봅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이 조국 인사청문회 전담팀을 꾸렸죠.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후보자 개인을 전담하는 TF가 꾸려진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례적이죠. 네네. 근데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시고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가 나오는 후보자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네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많긴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일손이, 하도 의혹이 많아서 네. 일손이 부족해서 이제 TF 전담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 일손이 부족해서 전담팀을 꾸셨다는 말씀이군요. 예. 아, 근데 이게 한간에서는 이 검증보다는 뭐랄까요, 좀 흠집내기가 아니냐, 뭐 이런 또 여당 쪽에서 판단하는 듯한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쪽에서 흠집내기다. 네네. 아니 흠집이 아니고 지금 나온 사실 자체가 하나둘씩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오늘인가요? 조국 후보자 측에서 서류상 이혼한 것으로 돼 있는 재수한테 2억 7천만 원을 이제 주장대로 하면 그냥 줬대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네네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빌라 사라고 그냥 줬대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증여세 당장 탈루 의혹이 있으니까 증여세 앞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문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역시 조국 후보자 일가가 관여되어 있는 학교 재단 관련해서 네. 이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기보라고 불리는 여기 기보는 사실 공적 자금인데 조국 후보자 일가가 공적 자금인 기보돈 42억 원을 그냥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 학교 재단 공사와 관련해서. 예예. 그래서 이게 근거가 없으면 여당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 자체가 하나하나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민주당 쪽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뭐 팩트는 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이제 임명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네네. 법 집행하는 장관 중에 가장 법 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관 자리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장관보다도.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을 또 지휘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네.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당장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혐의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야당은 반대하죠. 예, 의혹이 많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앉을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또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가 혹시 이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 뭐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에도 상관이 없다. 지금 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더 세게 하고 다른 분이 장관이 되면 살살 할 건가요? 그건 상관은 없다. 정말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정말 엉뚱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직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발부터 진행이 된 게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 조 후보자 부인과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 간의 이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또 주광덕 의원은 동생과 그의 전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 휴고의 대표이사 원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고발부터 먼저 진행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냥 청문회 하루만 때우면 된다. 야당이 반대를 하건 말건 대통령,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한다는 게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문회 날짜가 뭐 앞으로 잡히겠습니다만 네. 날짜 이전이라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을 진행해야죠.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임명되기 전에 뭐 고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사전에 이런 것을 뭐 강제로 임명되는 걸 막겠다. 뭐 약간 이런 의도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나라 제도상 네.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와도 네. 검찰,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정권에 장악돼 있는 검찰이 얼마나 성실히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당으로서는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인사청문회 이 전담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거는 좀 심각하다. 뭐 이런 사안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네네. 운동학원의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게 42억 원을 떼었고요. 아, 떼었다. 이 받을 길이 없죠. 이제 떼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채권 양도, 이해할 수 없는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라고 하는 네네. 동생과 이혼했다고 하는 전 재수가 몇십억 지금 들고 있고 또 네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새롭게 추후에 설립한 회사가 100억 원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어서 지금 네. 학교 재단은 사실상 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안 분명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네네. 사모펀드에 지금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네. 도대체 전 재산 56억 원, 물론 그것만 해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 그럼요. 네.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있어야만 가능한 75억 원의 투자를 어떻게 한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10억 5천만 원만 투자하기로 처음부터 운용사와 조국 후보 측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 소위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해명으로 내놨는데 네. 이거 자체가 그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측이 75억 원을 투자할 것을 믿고 투자한 약 25억 원의 투자 약정을 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되거든요. 아, 이것은 사기죄다. 예. 그럼요. 저 사람은 75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25억 원을 만들어서 100억짜리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사실은 운용사와 조국 후보자 측은 짜고 75억은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10억 5천만 원만 넣기로 사전에 모의가 돼 있었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아, 안 하죠. 이것은 돈이 안 다른 들어오죠.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행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네. 뭐 그건 법률적으로 명확하고요. 그래서 네. 어느 하나를 딱 짚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 건건이 모두 경악스러운 사안이라 꼭 집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 다 심각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딸 장학금 특혜 의혹 있잖아요. 오늘 이제 터져나온 기사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특혜고 반칙이죠. 아, 이것은 특혜다. 그러니까 지금 낙제를 2학기 한 학생이 다른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은 학생들은 한 번 정도만 받았는데 네. 낙제를 2번 한 조국 후보자의 딸만 6학기를 그러니까 3년이죠. 6학기를 연속으로 장학금을 1,200만 원을 받았고 또 그 장학금을 준 결정권자인 교수님은 네. 지금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지금 영전에서 가 계시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관매직 혐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것은 특혜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몰래 이렇게 알아서 좀 챙겨준 격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장학금 몰래 알아서 챙겨줬다는 거는 조국 후보자 측 모르고 그냥 그 교수님이 챙겨주셨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모르죠. 알고도 근데 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금을요? 아니 저도 대학
다닐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장학금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네네네. 다른 친구들은 얘기 들어보면 한 번 받고 그 장학금을 두 번 이상 수령한 학생이 없는데 네네. 아니 나는 계속 낙제하고 그러는데 나는 6학기를 연속으로 주시네 그러면 당장 그 장학금 받는 조국 후보자의 딸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됐을까요? 저 교수님이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주실까? 네. 이게 등록금을 받은 게, 이게 장학금을 받은 게 다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면 몰래 이렇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글쎄요, 뭐 그 장학금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친구 간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나요? 보통 친구들끼리 했을 것이다. 장학금 받으면 나 요번에 장학금 받았다고 그거를 다른 친구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건 좀 이상한 것이다. 숨겼으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산호맹 사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호맹 사건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기록된 데다가 산호맹 관련자들은 사면 복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국당이 다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산호맹 사건 관련자들이 소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산호맹 사건 자체가 뭐 산호맹 그 조직 활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산호맹 사건이 당시 공안기관의 조작이라든지 뭐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런 의혹이 있었으면 지금 재심 청구가 됐어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산호맹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 사회주의자 노동자 동맹이라는 것은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관여했던 과학원, 그건 이적단체라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문제 깊게 파고들면 그 당시 이제 고문과 무리한 수사 뭐 이런 것이 들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한번 파보죠, 뭐. 진짜 있었는데. 한번 파보자. 파보고 근데 지금 산호맹 사건 그 9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뭐 28년 전 사건을 지금 그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돈 문제가 돈이 작지도 않아요. 뭐 40억이 됐든 뭐 75억이 됐든 큰 뭉칫돈과 관련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돈을 버시는 재주를 갖고 계신 건 해드리겠는데 그런 돈 버는 재주를 갖고 계신 분이 꼭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법무장관이 이제 돼야 되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위원인 김영란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TF 김영란 의원이 지금 제기한 부분 있잖아요. 아직 의혹임을 밝혀드립니다. 사실 여부는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검증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겠고요. 그리고 산호맹 사건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면 복권된 바 있다는 점, 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그맨 황현희가 스페셜 MC로 진행하고 있는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자, 4부에서는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서균열 교수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난 2011년 3월이죠. 일본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들이 지하수 등으로 유출돼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죠. 현재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이 방사능 위험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 의혹을 제기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 저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태평양에 흘려보낸다면 우리 바다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 이런 환경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단체 이런 말대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파장이 이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실제로 일본이 이 오염수 방류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요. 알 수 없습니다. 예. 일단 방류한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120만 톤 하면은 올림픽 수영장 600개 분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류하게 된다, 흘려보낸다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직격탄이지만 그 전에 후쿠시마 연안의 어민들 이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자체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연안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국제 해양법상에 약간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해양법에서 다루는 거는 배로 싣고 가서 먼 바다에 버리는 거는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육지에 있는 걸 그냥 이제 흘려내보내는 것이죠.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재앙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단은 태평양은 거의 적도 부근으로 해가지고는 상당 기간 동안 오염이 되는 것이죠. 아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 5년쯤 되면은 결국은 회복할 텐데 그동안이 문제죠. 결국에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이 그린피스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한국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나온 그 통계 숫자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2년 반이면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서한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게 5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이건 이제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이야기고요. 방류를 한다. 이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흘려보내겠다 하면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쿠로쇼 난류, 뭐 적대성, 아열대 해류, 동진화해 뭐 기타 이렇게 빙빙 돌아요. 사실은. 쿠로쇼 난류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듣고 오랜만에 맞아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오야시오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북쪽에서 오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약간 내려가요. 적도 쪽으로. 그럼 동중국해, 옛날에는 동진화해라고 했는데 중국해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와요.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갈래 길이죠. 하나는 일본 쪽으로 에서까지만 나머지는 대한해협, 쓰시마, 우리말로 대마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 생기죠. 이게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홋카이도하고 혼주 사이에 또 수가루라고 하는 해협이 있어요. 그런데 동해로 유입이 되겠죠. 동해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이죠. 1년이면은 우리나라에 닿습니다. 얼핏 지금 벌써 부산, 경남 해안에 닿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주변국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맞죠. 이거 주변 국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먼저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겠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2년 반 걸린다는 말씀 드렸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물고기들 잡아먹고 그걸 또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고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태평양이 좀 깊습니까? 다 이제 가라앉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서쪽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워싱턴 주도 있고 하지만 때쯤에는 상당히 미량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미국은 말이죠. 전력이 있습니다.
핵실험하면서 네. 태평양상에서 많은 그 오염물질을 벌써 버렸거든요. 이미 흘려보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미국은 할 말이 별로 없겠네요. 할 말이 없어요. 니네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벌써 동해상에 물론 미량이긴 하지만은 자연량의 2배가 됐다. 네. 세슘 말이죠. 세슘은 네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또는 핵무기 네. 실험. 북한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근데 아마도 후쿠시마 사고겠죠. 벌써 전에 있던 양의 2배. 후쿠시마 전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유의미한 값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배출 방식에 대해서 좀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하 2,500m 이하 지층에 주입을 한다. 뭐 이렇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 또 수증기로 배출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소로 환원해서 배출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하겠다. 그리고 해상 방류. 해상 방류가 가장 안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5가지 배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앞 3가지는 거의 공상과학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일본 사람들이 얘네들이 생각할 만하다.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만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방류시킨다, 증발시킨다.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 수영장 600개 앞으로 조금 있으면 1000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증발시킨다. 무슨 또 화학 반응시킨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2가지죠. 지하에 묻는다. 네네. 또는 바다에 흘려보낸다. 바다에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해서도 수 안 없습니다. 되고요. 예. 결국 남는 거는 땅에 묻는 거죠. 시멘트와 혼합해서 지하에 매장한다. 그렇죠. 이 방법은 괜찮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얼마만한 콘크리트가 들어가겠습니까? 시멘트가 많죠. 예. 지금 63빌딩으로 치면은 63빌딩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쌓이는 물량이 그래요. 그래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참, 그럼 경제적인 타격도 좀 있겠네요. 당연하죠. 일본 정부에.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시멘트가 예. 답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길이 끝은 아닙니다. 또 그게 균열이 가요. 제 이름처럼.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돼요. 이게 체르노빌에서 콘크리트로 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무너졌잖아요. 또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하로 가면은 더 심각해지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이면요. 후쿠시마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 탱크 용량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장 탱크 용량이 부족하면 이제 방류를 하겠다. 뭐 이런 타당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이야기죠. 예. 물론 답이 없는 건 맞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지를 구해야죠. 부지를 구해야 된다. 당연히 발전소 부지 내에는 이제 오염돼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로가수모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해결을 못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갖다 써야죠. 우리나라 경주 방패장처럼 방수 폐기물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아주 강력히 전거를 하고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에 이미 원전 사고 이후에 뭐 여러 차례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하고 방출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동해로 들어왔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토당토하게 일본 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분들은 아직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또 국제 환경 단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유의미할 정도로 동해 전체가 2배 숫자. 물론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은 작다고 해서 안심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네네네. 교수님께서 좀 많이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네,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필요하면 동해로 나가야 되죠. 동해바다 한번 가서 진짜 검사 한번 해봐야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 우리가 먹는 거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수산물을 저희가 뭐 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저녁상에 나올 수 있는 생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심각성을 우리 정부도 좀 인지했는지 지난해도 일본 정부 측에 우리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에도 뭐 별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아무런 대응도 우리나라에 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때 네네.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구속력이 없다라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이렇게 할까요? 해 주시오 했을 때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강제적인 게 있고 좀 법적으로도 약간 좀 뭐 집행력이 딸린다는 것이죠.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봐야 국제법도 되는군요. 그렇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저기 1년, 2년. 그리고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죠. 예. 20년, 30년 있다가 네네. 전부 다도 아니고 10만 명 중에 한 사람,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20년 있다가 나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섭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겁이 나서 지금. 당장 암에 걸린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섭네요. 예. 발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없이 뭔가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일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고 있지도 않다. 예, 가만히 있는다. 신용은 하죠. 듣는 그렇죠. 신용만 한다. 그렇지만 뭔가 제도적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네네. 악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 국제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작년 런던 협약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그 주권 국가, 지금은 이제 당사국이죠. 일본의 어떤 그 선량한 그 국민의식 또는 국가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신사도죠. 네네. 근데 그 국가가 신사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것이죠. 없다. 네. 또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눈치를 보는 국가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원죄가 있는 미국이나 또는 이렇게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거의 다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대고 좀 대안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죠. 그래서 아직 이제 역부족이다. 여기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께서 힘을 좀 실어 주셔야죠.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꼬슴도치님께서 지하에 묻는다고 해도 비 오거나 해서 물이 스며 들어가면 지하수로 다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금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면은 지하수로 수맥 타고 이제 다 퍼집니다. 물론 일본 국토니까 우리는 조금 안심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륜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와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생선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계속 많이 드시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마리씩 드신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건 매일 드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확률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마리를 드시는데 거기에 검사를 통과한 그러니까 전수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의 물고기 중에 방사능 물질을 많이 먹은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핫스팟처럼 아주 많이 먹으면 물고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드시면은 몇십 마리 드시는 거랑 같아요. 이거 뭐 뽑기도 아니고 재수 없으면 걸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확률이 문제죠. 확률이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게 20년 후에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2097님께서 동해에 있는 해산물 이거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오염이 돼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정도 오염이면 말이죠.
물고기 섭취하더라도 네. 물고기도 신진대사 있잖아요. 그렇죠. 배출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 2, 3이 아니고 3, 4가 아니고 100이다. 그때는 정말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방류를 한다. 그러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방류를 하게 되면 더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게 뭐 몇십, 몇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무조건 방류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건 드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수를 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0345님께서 황현희 씨 목소리 완전 잘생겼네요. 라고 보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를 해가지고. 좋습니다. 올려주셔서.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좀 올림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좀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방사능 우려가 사실 수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도쿄올림픽을 이제 보이콧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부한다, 보이콧이다. 네.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젊은 선수들 뭐 4년 또는 20년 네. 평생을 이걸 위해서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적어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이런 충정을 받아들여서 네. 저도 식자재 쓰지 않고 후쿠시마에서 온 건 말이죠. 그리고 음료수 쓰지 않게 까지만 한다면은 네. 그래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소비해서 후쿠시마를 살리자,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기치 자체가 부흥 아닙니까? 경제.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포함해가 젊은 선수들을 실험용 그들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네. 합니까? 수상들도 먹었어요. 갓나웃도 수상도 먹었고 네, 봤습니다. 아베도 TV를 먹었고. 통해서. 네. 자세히 보세요. 네. 얼굴을 찌푸려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우리나라 선수가 먹으면서 얼굴을 찌푸린다. 보세요. 그들도. 예.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과연 후쿠시마 사니까 쟤네가 저걸 먹을까 바꿔치기를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후쿠시마 생각하면은 자세히 보세요. 네. 얼굴을 찌푸리거든요. 이야, 이거 근데 그걸 왜 동영상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겠네요. 먹습니까? 네네. 왜 외국 선수들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을 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라고, 아니, 자기네들이 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때문에 네. 원전 못하게 되고, LNG 수입하고 어찌됐든 간에 네네. 뭐 듣기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되고요. 자,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의 그 상흔을 지워버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올림픽이 내년이에요. 바로 내년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네네네. 이걸로 해서 팍팍 지우개처럼 지우겠다는 것이고 국제 무대 보여주면서 올림픽 청취율도 보는 게 가장 아마 그럼요. 아마도 월드컵만큼이나 높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시청률 스포츠 말이죠. 이벤트인데요. 예. 기가 막히죠. 홍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워버리고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 중국을 따라잡고 싶은 거겠죠. 중국을 따라잡고 싶어하는 것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 네네. 거기에 대한 그 꿈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젊은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식자재 그렇죠. 아직 위험 수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국의 이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번 일을 그냥 홍보 효과로서 올림픽 홍보 효과로서만 이제 쓰려고 하는 이 일본의 이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일본은 올림픽이 개최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좀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 세계적인 젊은이들,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국제올림픽 기구도 이제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다면은 재고를 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경제의 대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일본을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방류하겠다 하면서까지 으름장 놓으면서 그냥 뭐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언어도단이고 적반하장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게,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이 도쿄 올림픽까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네. 게 잘 되는 건지 네네. 사실 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아우성치더라도 네네. 일본은 그 구속력이 없다, 집행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 고쳐 잡고 좋은 국가, 좋은 사람들이 되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주더라도 결국은 안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단지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옳은 방향으로 네. 가야 됨을 자꾸 알려줘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지고 네네. 우리나라가 앞장을 서고 네.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전부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기에 국제기구를 동원해서 거기 분명히 여기 관련된 기구들이 최소한 2개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계 보건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해양기구 포함해서 이들이 구속력을 갖고 막을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선봉을 서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방법은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은 됩니다. 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돼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외교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될 말들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서, 그럼요. 국제사회에 좀 이 판 위에 올려서 네. 그들 좀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지금은 완전히 심판대가 기울어져 있어요. 일본이 자신만 아니죠.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있고 전부 국제사회가 우리 쪽으로 오면 그러면 일본이 뜨겠죠. 이게 무거워지니까. 지금 이 기울어진 걸 이제 반대로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황현희가 진행하는 뉴스 정면 승부. 자,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희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